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족 요양의 위험 요소 중에 네 번째 경제적 요소와 다섯 번째 생활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죄송합니다. 제가 겪는 가족 요양의 위험 요소는 우선 부모님과 저의 각자의 신체적 요소, 그 다음에 가족 요양을 하는 환경적 요소, 그 다음에 부모님과 저의 심리적 요소, 이 세 개는 말씀을 올렸고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인 경제적 요소하고 다섯 번째인 생활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요양함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겠죠. 돈과 결부돼 가지고 그 자제분들이 부득이 산업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은 아마 원초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죠. 그럼에도 또 일부 자녀분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 요양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거짓없을 것 같고 또 당의 부모님께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권장할 일은 아니죠. 가정 요양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들의 경제 활동과 가족 요양은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생업을 파기할 수 없다, 자제분들이 생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족 요양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모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제분이 정년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정년에 가까우면 각 조직에서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년 한 2, 3년 남았는데 희망퇴직을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가족요양 하겠노라, 이런 분들이 혹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 흐름상 이마저도 쉽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가족요양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있는 상태의 가정은 제 설명에서 죄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요양을 별로 안 하실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이 가족요양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가족요양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것이 이제 좀 효율적인 논점이 되겠죠. 일단은 가족요양을 하면은 부모님 앞으로 한 25만원 정도 기초노령연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정 요양 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인근 요양센터에 등록해 가지고 가족 요양이라는 제도에 편입이 되면은 그때는 가족 요양 급여가 나와요. 국가에서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1일 30분과 1일 90분 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나라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분해 놓은 건데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저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냐 맞냐 이것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어찌됐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국가에서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어요. 당연히 30분짜리는 부모님 상태가 좀 경한 경우 90분짜리는 좀 중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이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90분짜리입니다. 제 어머님은 아주 중증 환자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분짜리는 한 3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90분짜리는 저 같은 경우에 70 한 3만원 나오는데 또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걸 빼면은 한 50, 한 6만원? 66만원 그 정도 제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머님 기초노동수당 26만원을 더하면 어쩝니까? 66, 25 하면은 90만원 정도 되죠. 근데 어머님께서 혼자이기 때문에 32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거진 100만원 받아요, 제가. 예. 이해되시죠? 예. 노인 돼가지고 부부가 같이 있으면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아마 1인당 각각 25만원 나오고 홀로 되신 분은 제 어머님 보니까 32만 정도 나옵니다. 여기다가 자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0분짜리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소득이 지금 한 100여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되니까요. 어머님 실명했잖아요. 한 7, 8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달달이. 현재 소득은 이랬습니다. 저는 원래 시작할 때 이 가족요양이란 제도를 몰랐어요. 어머님 기초노령수당 한 30만 원 그것 가지고 내가 가족요양 하겠노라 하고 제가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그게 급여가 적고 또 짧다 보니까 40여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 30만 원하고 제가 40만 원 하면 합이 70만 원인데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왜? 주택 월세가 좀 보조가 돼요. 나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30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거든요. 10만 원 내면 주거 걱정은 없잖아요. 제가 술 담배는 안 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이 없고 그리고 동생들이 보식을 많이 조달해줘요. 보식을 조달해주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할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 차상위라 해가지고 뭘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동생이 좀 고소득이다 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올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부터는 저도 그 수당을 받을 것 같아요. 금액은 한 3, 40만 될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 그러니까 국민연금 한 4, 50만 원 나오고, 부모님 기초노령수당 3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급여 한 30만 원과 한 60 몇만 원, 이 두 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요양보호 경제적인 그런 소득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지고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어떤 뉴스 보니까 노인을 품위 있게 유지하려면 뭐 200 몇십만 원이 든다,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보니까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그렇게 어느 연구소에서 200만 원 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취미활동하고 외식도 좀 하고, 또 취미활동하고 가끔 한 번씩 음악회도 가고 이러면 모를까.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저는 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이제 저는 휠체어 산보를 하잖아요. 그럼 휠체어 가는 산보 곳곳에 원룸이 있어요. 그럼 원룸에서 저는 빈 병을 줘가지고 팝니다. 그게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 더 소득이 있어요. 그게 원래 그 재활용이란 것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거에 있음으로 인해서 휠체어 산보를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박스나 신문지 혹은 캔이나 빈병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면 저는 양보해 버립니다. 그냥 저의 목적은 빈병을 주워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휠체어 산보를 의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냥 경쟁해 가지고 마치 내 직장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일정한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휠체어 산보가 필요하거든요. 1시간 코스를 제가 잡았어요. 거기에 원룸이 몇 개 있을까 합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빈병을 주워서 숲에 팔면은 병 하나당 100원을 줘요. 근데 저는 애시당초 그런 의도로 휠체어 산보를 하면서 빈병을 줬는데, 주변에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빈병 준다 하니까 알게 모르게 챙겨줘 가지고요, 그 코스에 있는 식당 있죠. 식당에서 저를 많이 빈병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원룸은 별로 그렇게, 원룸은 진짜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이용하시라고, 저는 몇 안 되는 식당에서 빈병이 많이 나와요. 소주병이. 그걸로 해서 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뭔군요. 노인분들은 혀, 목구멍, 그 다음에 식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단에 저는 과일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봐요. 노인을 따라서 인간은 제가 보기에는 육식동물도 아니고 채식동물도 아니고 잡식동물도 아니고 저는 과식동물,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고 저는 분류를 합니다. 인간을 마치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떠나서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더더군다나 노인분들은 위장과 식도활동, 그 다음에 이 침이나 혀활동이 퇴화하거나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요즘 과일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부모님들 과일 매 끼마다 충족히, 다시 말합니다, 충족히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월세 한 70%는 나라에서 보조가 되잖아요. 이게 없어 보이는 극빈자 분들도 월세 모르겠어, 서울은 모르는데 이 지방에는 월세 30만원이면 보증금 1000에 월 30만원이면 웬만한 방 2개짜리는 다 얻어요. 3개짜리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 월세 주고 나머지 또 국가에서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과일값이 좀 비싸긴 하나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딸기하고 귤이죠. 주로 드시는 게 사과 이렇게 3개인데 사과가 비싸고 딸기가 비싸요. 그런데 노인분들 많이 안 드십니다. 노인분들. 제 어머님 보니까 딸기는 한 3개, 과일을 한 개 다 못 드세요. 몇 끼 기준 하는 겁니다. 딸기 한 서너 개, 그 다음에 귤은 한 끼에 한 3분의 1개, 3분의 1개. 그러니까 하나면 하루를 드세요. 그 다음에 사과는 좀 못 씹으니까 갈아서 드리는데 그것도 별로 안 드세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려야 되는데 비싸서, 사실 저는 평생을 제가 수억 편이 과일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싸서. 근데 어머님을 드리려고 한 데서는 돈을 안 아껴요. 충분히 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많이 안 드시니까. 혹시라도 가족요양 하신 분들 과식 한번 과일로 식단을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나 아침하고 점심, 특히 아침은 무조건 저는 과일로 드립니다. 과일에다가 계란 후라이 이렇게 드려요. 점심까지도 저는 과일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갑자기 식단 바뀌면 안 돼서 점심은 약간 과일 좀 드리고 된장국에다가 밥 좀 말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냐,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을철에 성장을 거짓 멈춘 나무에다가 거름을 줘서 뭐합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고기를 드리는 것은 신의 의지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영양을 조율하기 위해서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좀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채식이나 과식을 보조하는 의미로서 고기는 간혹 드립니다. 예. 근데 노인분들이 취향력이 약해서 고기는 씹는 맛이잖아요. 씹지를 못해요, 제 어머님. 그래서 갈아서 드리는데 갈아서 먹은 고기는 고기 맛이 안 납니다, 사실. 그래서 고기는 가자 그렇게 있으면 동생들이나 와서 사갖고 오면 좀 드리고, 그마저도 안 드시면 제가 먹어버리고 그래요. 먹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는 좀 별론데, 이제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다만 암에 걸렸다든가 그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시면 조금 아무래도 제 100만원 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100%다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하는데요. 만약 저 여건 말고 그냥 도움 없이 혼자 가족여행을 하실 경우라면은 먹는 것은 충분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하에서는 무난하나 병원비까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근데 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형제간들 없이 부모가 자식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차상위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적인 보조가 의료비 부분에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동사무소 가서 상담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가족여행 할 때는 가급적 병원 신세를 안 지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죠. 그 신체적인 이용 요소에 말씀드릴 때 안전사고, 낙상사고, 욕창, 살해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는 굉장히 노인분들은 한 번의 실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수 없이 요양하시기를 바라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가 강해야 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 존경심, 경외감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나는 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야만이 집중이 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실 때 하늘도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자연사 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시도록 가족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를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적 위험 요소인데요. 우리가 이 가정요양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건강. 저는 지금 왼쪽에 마비가 있는데 이 마비는 요양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후유장애죠. 후유장애로 제가 마비가 왔는데 지금 꽤 좋아졌어요. 손이 옛날에는 손이 이렇게 못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위로는 아예 못 올려요. 근데 우리가 가정요양하면서 부모님만 신경 썼지 정작 우리들의 건강은 신경 못 써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져버린 자신들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엄청 했어요. 스트레칭도 하고 여기 집에 앉아서 푸시업도 하고 좋은 운동은 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다리가 풀렸어요. 지금 제 나이가 65세인데요. 이제는 100m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m를 못 뛰었어요. 원래 제가 잘 달렸거든요. 근데 가동량 한 2년차 되다 보니까 한 30m 뛰면 숨이 가파고 다리가 피로감이 와서 뛰지를 못하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되더랄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뛰고 팔다리 운동하고 하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100m를 완주를 합니다. 참 역발상 기계에서 기고만장했던 저 청년 시절에 비하면 제가 지금 100m 완주한다 이 말이 코미디 같은 표현인데요. 정말 100m 완주하기 쉽지 않더라니까요. 지금은 100m로 완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느냐? 30m 밖에 뛰었던 내가 나이를 더 먹어도 이제 100m 뛰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몇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가족여행 하다 보면은 자제분들도 거짓 환갑이 넘은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는 제가 나이 거짓 제일 어립니다. 그 가족여행 명단을 보니까 제가 하위에 속하더라고요. 거짓말이 70이 다 넘어요. 부모가 나이가 90이면 자녀분들은 거의 60 넘겠죠. 제가 어린 층에 속하더라니까요. 나이대를 보니까. 근데 이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계속 팔다리 못 쓰는 부모님만 가나오다 보면은 제가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제가 가족여행 한다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몸조심해라 부모님보다 네가 먼저 갈 수 있다 이 말을 저 농담을 하던데요. 진짜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늦은 때 가장 빠른 때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m를 뛸 수 있고요. 또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양인의 심리 상태는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생활할 때 단순해야지 부모님에게 집중을 하지,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외부 세계와 이렇게 자꾸 링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좀 조금 가오갑니다만은 친구 관계도 끊고 취미 관계도 끊고, 예. 좀 단순해야 된다. 단순화. 그래야만이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안전사고가 안 나고 그러죠. 착오로 주변 일에 엮여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사업한 사람 같으면 주변 일에 엮여서 기회 될 때마다 명함 내밀고 자기를 피하려야 되는데, 가족여행 할 때는 주변과 엮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잘했더라도, 예, 제가 조금 잘못 넘어갔네요. 이렇게 사고가 얼른 그 현장을 벗어나야지, 내가 왜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예. 예. 직접 마주치든 전화를 하든 어떤 형태인지 나의 정신을 빼앗는 그런 변수가 생기면 얼른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탈피하는 법은 어지간하면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탈피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안전사고 안 나고 집중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휠체어 몰고 가면은 주변에서 다 인사해요. 70, 80 먹은 사람도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한테 인사하지만은 저랑 같이 가니까 마치고 저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인사도 보통 인사가 아니라 정말이지 자기 부모님 대하는 자세로 인사를 합니다. 돌아가시는 제 큰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올해 81세세요. 81세. 그러니까 80세 넘으신 분들도 다 지금 자기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깍듯이 인사합니까, 그분들이. 비록 나무 부모지만은 굉장히 정말 내가 봐도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공손히 인사를 해요. 근데 다 인사를 하는데 80세 넘으신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이제 60이나 먹은 사람이 인사를 않고 약간 속된 말로 좀 개긴다 그러면 제가 올해 그게 당연한 건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없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예, 그 상황이 그렇게 돼요. 다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를 받으러 모시기 때문에, 또 저같이 가장 요양 없는 분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게 저는 당연한 거에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지금 엄청난 착각인데요. 그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저는 남이고, 제가 지나가도 그들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 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 휠체어 몰고 간다 해서 그들이 나를 안 비켜줘도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면은 길을 다 비켜주죠. 비켜줘서 인사하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요, 그런 현상이 1년, 2년 가다 보면 제가 동네에서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예. 그리고 휠체어 몰고 가는데 비껴지지 않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이상한 눈빛을 준다거나 혹은 뭐 걸리는 없겠지만은 투정을 부린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예. 그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비껴가야죠. 가다가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왜 안 비끼냐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한 관계인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오버했구나. 아, 이거 아닌데. 응?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더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에게 더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주변에서 나를 받들어 주니까 뭐 내가 뭐 사소한 실수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 원칙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좀 멍청한 놈이 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남이 나에게 잘하고 남이 나를 비난 못할 때는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지 내 행동이 옳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예 그냥 아파트는 극한적으로 말해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런 일은 요즘 많이 인사하고 산다고 그럽니다만은 여기는 탈풍되다 보니까 다 알아요. 반경 100m 이내는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나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별로 말도 안 하고 인정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당연시 알아버린다면 나는 일종의 환자예요.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게. 예. 마치 검사나 판사가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기소해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해해버리니까 판사나 검사가 마치 자기가 행동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직업적으로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예. 저는 판사와 검사들이 전부 다 직업병에 걸린 정신병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검증을 별로 안 하잖아. 왜 아무 말도 주변에서 못하니까. 판사는 헌법적으로 보장이 됐고 검사도 법률로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동네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 집에 갖다 주죠.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면은 손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님 드리죠. 인사도 일어나서 각듯이 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것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네가 이 좌표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욕먹겠더라고요. 동네에서. 예. 그래서 나는 휠체어 몰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뭘 드셨어. 드시고 남은 무슨 빵 포장 혹은 어머님께서 가래를 뱉었어요. 휴지. 이런 것도 저는 절대 길거리 누가 보나 안 보나 콕 쥐어다가 우리 집 와서 버리고 정에 버리려면은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꼭 집어넣지 함부로 버리지도 않습니다. 예.
이거 좀 의미는 부입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이 중요시 얘기할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매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받들어 주거든요. 매년 하다 보면은. 예. 저처럼 정말로 내일 죽어도 관계될 정도 심한 환자 인신 어머님을 모시는 장기간 모시니까 주변에서 저를만 챙겨주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시 여기고 그걸 갖다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버리면 아주 제가 위험한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자기 부족을 하면서 아닌데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럴수록 내가 조금 더 겸손해졌구나. 이를 느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근자의 가정요양의 요소 중에 신체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심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마지막에 생활적 요소를 말씀드렸네요. 이걸로 해서 제가 가정요양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감사합니다.